있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처럼 많은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권은 추석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휴를 앞둔 정치권은 그야말로 떠들썩합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팀까지 가동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지사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논란은 또 민주당 내부로도 옮겨붙었는데요.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비상식적인 일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했고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원유철 전 대표가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의혹의 불씨가 야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보단체 회원들에게 봉변을 당했고, 야권의 또 다른 유력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제 열린 TV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층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각종 이슈가 쏟아지면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야의 대선 움직임에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네. 일단 추석 밥상에 어떤 화두가 오르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어떤 주제를 놓고 가족들끼리 대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시사야 이야기를 하겠죠. 듣고 썰렁했어요. 지금 경고 한 번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참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시사야를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청취자분도 국민이고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이 명절 민심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희영청 보름달을 좀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어서
화요일 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석 민심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또 가장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후보인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민생이거든요. 어떤 후보가 민생을 잘 알고 민생을 더 챙길 수 있는 후보냐.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설 연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명절 민심에서 좀 풍성한 또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또 설보다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어떤 후보가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추석 민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우리 생활이 굉장히 힘드니까 코로나19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네. 얘기하다가 정치인 얘기로 자연스럽게 옮겨붙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에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싸운다고. 김민하 평론가가 어떤 이야기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십시오. 이제 갈수록 그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이제 줄이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로 갈려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식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고 또 시대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 이제 많이 습득하는 그러한 좀 네. 습득 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앉자마자 이제 정치 얘기를 꺼내긴 좀 어려울 것이라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뭐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로 뭐 집을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 얘기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가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뭐 방송 뭐 이런 거 못 믿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시사야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네, 자연스럽게 얘기는 시사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네. 시사회에서 기가 번쩍 뜨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쭉 얘기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가지고 네.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정치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겠다. 뭐 국정조사와 특검도 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할 기세예요. 네. 공개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뭐 조선일보하고도 지금 뭐 같이 대응할 수 뭔가 이렇게 대적한다 그래야 되나요? 네.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까지. 대적하는. 네. 그런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진상규명이 가장 핵심이긴 하죠. 네.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이니까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정 언론사에서는 뭐 일면 또는 다른 면까지 도배해 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공세하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핵심이 이제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여성이죠. 후보 관여. 관여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4대 의혹 이야기할 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 이제 거론됐던 것이 대장동 의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 특정 업체가 급부상하는 데 있어서의 이 권력에 또 이 역할을 했다. 이 권력 남용이 있었다. 네. 또는 뇌물 수뢰가 있었다. 진작에 이건 포착됐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지사 선거에 다시 나섰던 2018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여러 차례 관련되는 내용 자체가 집중적으로 수사되거나 또는 의혹이 파헤쳐지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가능했겠죠.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여당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이 파헤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화천대유에. 우리 아들까지 근무한 회사의 관련 내용을 곽상도 의원이 모를 리도 없고.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부분은 오히려 네. 그러면 이때다. 네. 완전히 유력 여권 후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이니까 적어도 네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을 받고서 답변했던 내용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 가능한 정도로. 왜냐하면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급부상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지사 얘기로는 네.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저는 지금 그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력 대선 후보고 또 당시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었고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 기업이 성장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그 부분에서 이 아파트 택지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 관련된 부장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LH가 원래 공용으로 개발하려고 그랬다가 뇌물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손을 떼버리고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를 성남에 있는 또 다른 공장 부지랑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이었고 특수목적법인이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같이 설립하는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굉장히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 주장하고 좀 맞서는 주장에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뭐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 자산관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큰 액수의 결과적으로 큰 액수의 개발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정치인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뭐 로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따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회사의 경영진의 예를 들면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의 의혹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의혹이 나오는 그런 징검다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사건이 뭔지를 진상규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거기가 되지 않았는데 모든 정황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걸로 지금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사건의 앞뒤가 규명이 안 돼요. 다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제 몰고 가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이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부동산 개발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라는 점에서 지난번 재보선에 이제 LH 사태 같은 네. 그러한 어떤 효과,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보이고 둘째는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랑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 구조가. 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연장선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재명 지사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항상 다른 뭐 정치 세력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똑같은 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 지금 나오는 것은 다소 성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아마도 이것을 이제 서로 이용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뭐 관계도 있겠지만 또 민주당 내부 경선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장동 뭐 지금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되는 걸 그 본질적인 문제로 저희가 토론하기 시작하면 뭐 이 시간 다 보내도 그렇죠. 뭐 네. 모자랄 것 같고요. 일단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좀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나왔다가 정치 공작 얘기가 나왔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개입설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느닷없이 보수신문의 의혹 제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지금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권자들의 마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표로 연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테니까요. 그런 프레임 전쟁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각 진영마다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된다라는 것은 옳고 그른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진영 싸움이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의혹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데 빨리 뭔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보수층에서는 정반대로 공작 정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뭔가 규명되는 것은 없이 오히려 자기 진영의 지지층들의 논리가 더 강화되는 진영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또 시도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가만히 보면 의혹만 상당히 강하게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뭐 화천대유의 대표가 네. 뭐 언론사 간부 지금도 뭐 현직 간부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뭐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법조 출입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그 이제 사람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사실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죠. 어디 방송에 출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중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연결시키는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규명하기가 어려울 테고 이런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것 자체도 프레임 전쟁화되는 거죠. 네. 항상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해소가 안 되면 결국 의혹이 발생한 사건 자체가 그냥 정파돼 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도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게 이 당시에 보수 정당하고 부적절하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반대 방향에서 훼손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지만 네. 지금 이제 박지원 게이트 막 이런 거 네. 꺼내 들고 이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핍박했던 정부 여당 이 정권이 또 다시 이걸로 핍박을 하는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애초에 고발 사주 의혹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믿을 사람은 영원히 믿는 거고 못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못 믿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편이면 이 사건은 거짓말, 이 박지원 게이트가 사실이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면 아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래서 정치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가장 좋은 정치인의 태도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지 뭐 온갖 걸 다 해봐라. 그래서 네. 의혹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조선일보에 경고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고 대선에서 손을 떼고 네. 그다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다 책임져라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게 역시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레임 전쟁으로 또 가져가는 그러한 이제 언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본인 이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을지는 몰라도 이 의혹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오히려 이것도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언론이 뭐 이런 선거 공간에서 의혹 제기를 한번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서로 간에 공방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팩트가 아니더라도 보도하고 나면 공방이 일어나면 공방을 통해서 계속 사안이 커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측면도 있고 이번에 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까 뭐 인터뷰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시 동기상이 골프 한번 쳤다더라. 아니면 회사 이름이 대동세상하고도 이름 대자가 같이 들어갔다던가요. 이걸 근거라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그렇게 물고 들어가면은 중도층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진영은 결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 중도층 그리고 MZ세대도 아니 나는 지금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는데 대장동이 개발 의혹이 있어. 이러면 진상규명을 떠나서 보도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100% 화천대유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전 언론사 출신의 법조팀장 출신의 인물을 알고 있겠네. 네. 그러면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법인과 이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뭐야 중국집이야?
이렇게 사람들 의혹을 더 부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만으로도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김민하 평론가하고 조금 다른 생각은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일부에서는 그게 격앙된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 역작용을 일으킨다 하지만 내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본인이 선을 긋는 것은 적어도 지지를 받고 있는, 지지를 하고 있는 중도층 이탈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가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언론의 보도를 이제 문제 삼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선일보의 보도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보도거든요. 그거 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그냥 거의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하나의 기사로 만들어버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이 의혹을 받는 정치인이 그 자체를 해가지고 이 언론의 보도가 의도가 있고 배우가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고유명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건 제보자가 어떤 그 자료를 한겨레 신문에 제공을 해가지고 고발장 조성은 씨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조성은 씨가 제공해가지고 이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보도한 거 아니냐라면서 한겨레 신문 배우론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 근거가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보도한 것이고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하고 이 언론의 배우 관계 배우의 의도는 이렇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모범적인 어떤 대응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저희 청취자 4057님께서 생각보다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국민은 나름 다 노출되는 정보를 보고 판단한다고 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잊혀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이 좀 그런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예, 일단 그걸로 여긴 좀 가름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호남 경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캠프 그 선대위원장의 서른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비유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무료변론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네거티브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은 빼놓고 호남의 여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 영향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근데 다만 이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지층이나 이제 중도층의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정말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지사적인 그래서 성인군자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다소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라든가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탁탁 자르는 그러한 이제 좀 리더십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불안한 후보이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공세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달의 이면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렇게 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또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악의적인 측면이 더욱더 부각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지사가 불안한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사건인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점에서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별문창 소장님 어떻게? 결국은 이제 호남 민심이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정치적인 또 경선에서의 반사 이익을 이낙연 후보가 가져갈 텐데 아직까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여성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예. 이재명 후보도 100%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로서는 위기 국면이고 더 지지층이 결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프레임 전쟁에서는 그 프레임과 연관된 후보 쪽으로 더 관심도가 집중되지 다른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특히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더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또 호남 민심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장현 후보만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경선의 후반전이 되는 경기도와 좀 경쟁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전이 뭔지 공약이 네네. 뭔지 예. 사실 이게 더 특효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경민 전 의원의 관련 발언도 한교익 마칼럼니스트의 내정자와 관련한 발언도 결국에는 역효과가 났거든요. 친일 발언.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MB 같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받아들이는 생각이 좀 다르니까요. 지금 두 분 생각도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구도의 측면으로 보면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전남이고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제 전북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북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두 분은 이번에 호남 선거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긴 하겠지만 정세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며 대략 어느 정도 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그 이야기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세균 후보의 호남 영향력이 과연 압도적인가? 그래서 호남 판세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세균 후보의 사태가 조금이라도 이낙연 후보에게는 보탬이 되겠죠.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호남 기반에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호남의 유일한 후보가 이제는 이낙연 후보가 되거든요. 네. 호남 대망론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굳이 이제 호남을 행정 지리적으로 구분하자 그러면은 전북과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북의 경우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전남, 광주와 포함한 것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에요. 네. 그러면 전북의 경우에는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2파전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을 테고 네. 전남은 그래도 전남지사를 역임했고 더 공들였던 이낙연 후보이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우세할 전망도 있습니다. 네. 저는 중요한 건 광주라고 봐요. 광주에서는 이번 대장동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또 네. 이낙연 후보가 사퇴한 것에 대한 호남 대망론에 대한 마지막 배수진도 고려가 되겠죠. 가만히 되겠죠. 그렇다면 호남에서도 광주의 권리당원 20대, 30대, 40대 이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냐 이낙연 후보냐 저는 이게 결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의 박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기 이전보다는 더 접전을 벌이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강점이라 그러면 조직세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여론 조사상의 어떤 우세라기보다는 근데 정세균 전 총리가 명확하게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세를 이낙연 전 대표가 다 가져가는 것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북하고 또 광주 전남하고는 이제 여러모로 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민심에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좀 짠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의원직 사퇴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급하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그래도 좀 밀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생색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이재명 지사 쪽으로는 뭐 가만히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전남권에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주의 경우에는 결국 저는 광주의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선전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게 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이 지금의 보수 정권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 우위는 크게는 안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뭐 투표하면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아마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국민의힘 대선자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짧은 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국민의힘 토론회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기 힘든 토론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8명의 후보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관련 질문들이 모아졌고 네. 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서로 간에 으르렁댈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됐던 것인데 뭔가 치명적이거나 결정적이거나 아니면은 판세를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을 편드는 모습이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후보로부터 상당히 면박도 받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실제 뭐 땀방울까지 보이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현안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아직도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은 제대로 유권자들이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예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모아진다면 좀 더 볼만한 토론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자 몸조심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자폭 그리고 하태경의 재발견이랄까요? 저격수 본능 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확실히 검찰총장 출신이다라는 거에서 못 벗어나는 게 다 이제 청산 뉴스로 답을 한 걸 보면은 수사, 고발, 무슨 뭐 검찰이 뭐 핍박당한 얘기 이런 거는 나름대로 막 답을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주도권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유승민, 홍준표를 피해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정책 이슈로. 네. 근데 그 질문을 할 때도 보면은 머뭇머뭇해요. 이제 정책 이슈로 가면 그 보육의 정책을 본다면 이렇게 의, 아, 에, 마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런 정책 이슈, 구체적인 정치에서 활용되는 정책 이슈에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 노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큰 어떤 참사로 이어지는 뭐 그런 건 또 아니었으니까 방어는 어느 정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잘하지는 못한 그런 것이고 홍준표 의원은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공략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에서 네.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자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끌어낸 거는 하태경 의원이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비록 지지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이 토론에 숨겨진 승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민주당 뭐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보여주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윤 전 총장이 어떤 토론 모습을 보일까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거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침대 축구라는 뭐 침대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상당히 나름 준비도 했고. 또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의 말실수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애드립을 해야 되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실수가 발생하는데 토론회는 준비된 정도의 발언을 한다. 일부 이제 장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발언도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토론회에서 토론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서 사실 핵심인데 이렇게 토론회를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철회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레임 전쟁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지지층들이 판단한다면 토론회의 내용 수준으로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윤 후보나 윤 후보 캠프 측에서의 대응은 뭐냐. 깊숙하게 현안 들어가면 어차피 제대로 답변하기도 힘들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테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계속 안정적인 안전한 정도의 수준에서 반복하자. 이렇게 토론회의 일관된 대응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손해본 후보는 좀 무야홍에서 조국성으로 바뀐 홍준표 전 대표가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제가 비유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율을 꺼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주식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 이제 현금 회전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남의 돈 꺼가지고 이 사업한다는 게.
너무 사업적으로 제가 얘기를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거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사실 이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원래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와 그런 것들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시 재공략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수사를 막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적폐 수사를 과하게 해서 전직 대통령들까지 다 집어넣은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꺼낸 얘기였거든요. 원래 이 검찰이 그 검찰권이 뭐 해방 이후 최대였다라고 얘기한 거는. 근데 이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이 발언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보수에서의 마중물이 된 2030의 보수층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크게 잃을 것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한 게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이제 홍준표 의원은 후퇴를 해버리잖아요. 나는 여전히 과잉수사였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개 잃을 거 뭐 5개 정도 잃는 걸로 어쨌든 만회는 했는데 손해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태세 전환이 참 중요해요. 정치는 보면. 근데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캠프 관계자가 조금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고 오늘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았다가 지금 이 우리공화당하고 그 관련 지지자들일 것 같은데요. 항의를 막 받고 그 과정에서 좀 봉변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TK 여론하고 지금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이거 지금 캠프에서 일정을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만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 사태가 일어났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예견이 되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예견된다고 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또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는 것은 홍준표 후보도 지적을 했듯이 바로 이 탄핵의 문제거든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윤석열 후보는 애당초 어려울 걸로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강성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조원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극도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서 또 당내에서 계속 지적받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금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를 방문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캠프 관계자들은 얘기해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을 때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였던 행동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몰려든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그룹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좀 봉변이 벌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공화당이 대표하고 있는 어떤 민심이 그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TK 지역에서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물론 그게 이제 가서 때릴 정도까지 표현이 되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 건 저는 이제 좋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도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대응이 본인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 또는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전직 대통령 또는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의 이 시절에 나는 전직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싶었다든지 또는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런 얘기로 가면 이것은 오히려 이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 혐의는 분명하고 그것은 분명히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는 정당했지만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사죄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가장 좀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그런 태도를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이것도 태세 전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요. 지금
또 대선 후보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를 해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뛰겠다 이제 이런 자세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또 상속세 완전 폐지하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게 됐는데 자 앞으로 지지율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경선 캠프를 해체했다고 해서 단박에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기 국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후보인 경우에는 이것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캠프가 걸림돌이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도 얻어내야 되고 세대 기반 또 이념 기반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될 때 최재형 후보가 지지층들이 못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애국가 사절은 강조됐지만 그래서 저는 캠프 이상의 지지를 잃고 주목을 지금 또 잃게 되는 그런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뭐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뭐 길게 얘기할 게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셋을 했으면 그 이전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전까지는 리셋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처음에 잘못된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리셋 버튼을 누른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봤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고 그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애국가는 4절까지 가족들이 여전히 부르고 그리고 상속세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전형적인 이제 우파담론으로 그냥 가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모두 이제 경선 국면이라서 굉장히 좀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